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들은 발달 배경 및 주요 개념들, 그 다음 치료 목표와 치료 과정, 치료자의 역할, 치료 기법, 적용 사례 및 평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달 배경 및 주요 개념을 보시겠는데요. 이 경험적 가족 치료는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이론하고 또 인본주의 철학에서 그 배경을 베이스를 뒀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모델이 가족이 상담 장면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주관적인 상황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담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 어떤 주관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휘테커, 그 다음에 사티어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 시간에 사티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는 정신분석 이론하고 행동주의가 가는 결점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인본주의와 실전주의 그리고 현상학에 대한 이론들을 베이스로 하고 또 게슈탈트 치료법 이런 것들의 영향들을 받으면서 출연을 하게 된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험적 가족 치료는 펜을 좀 준비하고요. 경험적 이 가족 치료는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은 성장 잠재력과 문제 해결력을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감, 또 성숙과 성장을 중요시하고 또 실존주의와 현상학. 현상학이 뭐예요? 사태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현상학이잖아요. 이런 현상학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자발성, 자유, 창의성, 지금 여기에서의 개인적인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그들의 욕구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감정, 행동 그리고 욕구 이것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정신분석 이론이나 행동주의가 갖고 있는 결점들에 반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이론이라고 할 수 없고요.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여러 이론들을 가져다가 절충해서 그 상황에 맞게 기법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게스탈트 치료 기법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가족 사이에 그때그때 경험하는 어떤 상황과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충만함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도 중요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가족 치료 현장에서 가족이 공유, 그 어떤 감정, 어떤 행동,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의 변화들을 서로 가족이 함께 그 현장에서 같이 공유함으로써 치료적 변화가 촉진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서의 경험이 가족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가족이 문제 해결 능력으로부터 성장한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참만난 집단 게슈탈트 치료 기법이죠. 의사소통 이론, 뭐 예술 치료, 심리극,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다양한 또 다른 이론들도 끌어다 쓰고요. 또 어떤 조각 기법, 역할극, 또는 어떤 표현 기법, 이런 것들 또한 많이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이래서 이 경험적 치료 모델은 어떤 민감성 그리고 감정 표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가족들이 치료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과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리고 상황과 경험을 중시하고요. 가족과 치료자의 진실한 만남. 그래서 치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진실한 만남에서 치료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험적 가족 치료는 우리가 이제 위테커랑 사티어의 두 거장이 있죠.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장면에서 느끼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 지향적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과 치료자의 활력이 효과적인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그리고 이제 치료자가 온정적이어야 된다, 지지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어떤 솔직하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적 변화를 촉진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의 차이점은 휘테커는 치료자가 온전한 사람이면 기법 사용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반면에 사티어는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지니아 사티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자료 찾아보시면 사티어의 어떤 출신 배경, 성장 배경들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교육학을 공부했고 학교 선생님이었었다가 후에 사회복지를 전공하죠. 이제 미국에서는 사회사업, 소셜워크이라고 하는데 이임장 사회사업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클라이언트들의 어려운 어떤 역기능의 문제들을 본인이 최대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면담하고 또 찾아가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석사로 또 박사로 임상사회사업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론들을 섭렵하고 그 이론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변화가 중요하다. 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시키고 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그 경험은 곧 현장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는 결국 개인의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모델을 출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티어 같은 경우는 내담자의 문제가 원가족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 우리 지난주에도 다세대 보면서 늘 원가족과의 미해결된 과제는 어느 모델에서나 등장을 하죠. 이런 원가족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생존 방식이 반영된 것이 현재 내담자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연합적인 가족 치료를 처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세대 가족치료 지난주에 배웠을 때는 가족이 세팅에 다 오지 않아도 된다. 가족 중에 개인 또는 부부 중심으로 개입을 함으로써도 가족 전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봤다면 이 사티어는 연합적인 조금 후에도 나오겠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가족원이 상담 현장에 나와서 상담 치료를 경험하는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 치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티어는 인본주의적, 또 실존주의적 철학, 또 현상학적 철학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치료 이념과 가치 체계를 발전을 시킵니다. 사티어는 의사소통 치료자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그리고 이 치료 과정에서 성장을 체험하도록 연습을 도와주고요. 가족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특별히 자아존중감,
감정, 가족 규칙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특히 가족의 의사소통 체계를 건강하게 도와야 된다. 그렇게 건강하게 하게 함으로써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를 의사소통 모델 또는 성장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티어의 모델을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을 볼 때 주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 자아 가치 신념, 가족 규칙, 의사소통 유형. 우리가 그래서 사티어해서 경험적 가족 치료라고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자존감, 자아 가치 신념, 그러니까 자기 가치감이죠. 가족 규칙, 의사소통 유형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경험적 가족 치료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서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들 상담 현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상호간에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소통과 행동 방식의 패턴을 형성하는지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들을 바꿔주고 행동 방식의 패턴들을 바꿔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상담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고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치료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 경험이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성장까지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경험적 가족 치료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개념을 보시면 사티어는 인본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존재 가치 또 성장과 변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욕구와 잠재력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치료적 신념의 토대를 두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치료적 신념과 가정은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8가지의 신념과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기반으로 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변화에 대한 신념과 가정에서 변화는 누구나 또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외적 변화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내적 변화는 꾸준히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그 사건으로 인한 영향력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엮이는 과정에서 원가적으로부터 미해결된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때 받았던 어떤 감정들, 행동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 현재 여기 here and now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변화에 대한 강한 신념과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신념과 가정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서로 다른 상황, 그리고 문화, 환경,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있다. 그리고 적응력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상담에서의 관심의 초점은 성장과 가능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성장과 가능성. 자, 성장과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선택.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선택한다. 결국은 최선의 선택을 here and now에서 그 내담자가 했다라는 것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담의 주요 목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선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옳은 선택이었든지 간에 그 선택은 그 내담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치료 세팅에서 적어도
가장 긍정적이고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개입을 해주는 것에 대한 신념과 가정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네 번째는 문제와 자기 가치에 관한 이제 신념과 가정인데요. 행동이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이라고 해도 그 행동은 생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외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문제의 존재보다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의 대처 방식이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대처 방식은 자기 가치감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가치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들이 왜 대처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지. 이런 자기 가치감이 높을수록 대처 방식이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내담자들은 이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상담 현장에 오겠죠. 그래서 이 자기 가치감을 향상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는 감정에 대한 신념입니다. 이 감정에 대한 신념은 사고와 감정 이야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세대 모델에서도 했습니다. 사고와 감정의 분리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사고와 감정. 자, 그래서 이 사고와 감정이 이제 어쨌든 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그러나 먼저 더 받게 돼 있어요. 더 받게 돼 있고 이제 그렇지만 사람이 내면의 감정을 선택하고 지배하고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주도하고 소유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인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신념에 대한 건데요. 모든 사람은 유일한 존재로서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인간으로서 그러나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공통적인 유사점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기보다는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을 더 가르쳐 줘야 되고 배워야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차이점을 근거로 이해하게 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통적인 유사성, 그 다음에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요. 일곱 번째는 과거 및 부모 수용에 대한 신념과 가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제 수용과 감사, 또 용납, 이런 것들은 현재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제 부모에 대한 수용과 감사의 과정에 있었는지 또는 인간적인 이해로서 현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즉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록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부모가 성장기에 경험했던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현재 우리 그 다세대 전수 모델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에게 세대 간에 전수돼서 나에게도 여전히 역기능적인 부모가 경험했던 성장적 배경이 나에게까지 오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출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거를 인정하고 부모가 이 과거에서 받았던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게 부모도 역기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감사,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here and now, 지금에서의 치료의 출발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희망과 자원에 대한 신념과 가정인데요. 희망은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위한 희망은 그러면서도 이제 치료를 위한 동기인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인데 이제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적인 내면의 자원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신념이나 확신, 지식, 어떤 사랑, 관심, 기쁨, 인정,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희망과 자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라는 어떤 신념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사티어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늘 생각을 하죠. 이렇게 긍정적이고 어떤 지향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사티어의 특징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족이 건강한 교류, 즉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고 또 올바른 성장을 자극시켜주는 게, 내 중점을 두는 게 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티어의 모델의 주요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아 존중감,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 그리고 가족 규칙, 그리고 자기 가치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개념에서 첫 번째로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기 가치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가치감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어떤 애착, 사랑, 신뢰, 존중 이런 것들로 사티어는 감정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죠. 감정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는데, 자, 이제 우리 내면에는 항상 사랑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자기 가치와 자아 존중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욕구가 충족될 때라야 자기 가치감에 대해서, 자기 존중에 대해서 더 학습하고 발전을 시키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 존중감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 구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학습했는가를 통해서 이 자기 가치감이나 자기 존중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조금 더 이제 확대된 개념으로 친구나 사회의 어떤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확대된 관계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사티어는 이러한 자기 존중, 그 다음에 자기 가치감에 대한 에너지를 자원으로 간주한 거죠. 이런 것들을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를 하는데, 즉 이제 인간은 생명 유지와 생활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할 때 강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티어는. 그럼으로써 이제 사티어는 개인의 어떤 낮은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발견해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성장한다라고 보는 게 이런 사티어가 얘기하는 자아 존중감과 자기 가치감의 개념들입니다. 이래서 보시면 이제 뭐 자아 존중감 같은 경우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뭐예요? 나는 나다. 뭐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단 한 명밖에 없다. 라는 거죠. 하늘에 별이 많이 있지만 그 별들의 위치, 모양은 다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가족치료 배울 때, 이제 집단 상담 배울 때 첫 시간에 늘 하는 게 자기별 그리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 그럼 세상에 하나뿐인 나, 유일한 나, 스타,
별을 그린 거죠. 이따 스타는 사티어의 치료 기법에도 또 나올 텐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이다. 뭐 나의 몸과 나의 행동, 나의 어떤 정신과 생각, 내가 지각한 어떤 감각, 나의 감정의 주인은 나다. 뭐 나의 주인은 나다. 뭐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나고 내가 나를 지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다. 뭐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자기 존중감 또는 자아 존중감 또는 자기 가치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자신, 타인, 상황을 3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되는 주요 개념에서 의사소통 유형 및 대처 방식에 있어서 이 자신과 타인과 상황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의사소통 유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요 개념에서는 의사소통 유형 및 대처 유형. 아까 사티어가 자기와 타인과 상황 이 3요소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이때 이제 사티어는 의사소통이란 인간과의 사이에서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모든 의사소통은 학습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유형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의사소통은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변화도 가능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사티어는 사람들이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방식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것들을 이제 임상의 경험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자아 존중감이 위협을 받을 때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사소통 유형이 나온다라고 사티어는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긴장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생존 유형이 각 개인의 의사소통 유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티어는 이들을 이제 아까 3요소인 자기와 타인과 상황 중 하나라도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여러분 들어서 익숙하실 겁니다.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이 된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거는 자신, 타인, 상황 모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일치형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의사소통 유형 또는 대처 유형의 치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일치형까지 해서 5가지 유형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회유형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는 유형이다. 또 비난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결점을 지적하고 남을 통제하려는 유형이다. 뭐 초이성형, 원칙을 중시하고 정보와 논리를 절대적으로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산만형, 생각과 말, 행동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려고 한다. 위선적인 면이 조금 있다. 뭐 일치형, 신체 자세, 또 목소리, 음조, 표현이 자연스럽고 말과 일치된다. 솔직하고 창의적이고 적절하다. 이거 제가 빨리 얘기한 거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회유형을 보시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는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무조건 남에게 동조하거나 비굴한 자세를 취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을 빌고 비난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내 잘못이다.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유의 많은 말들을 많이 하죠. 이들의 정서는
구걸하는 마음, 나는 힘이 없어. 뭐 변명하는 표현의 목소리, 뭐 빈약한 신체적인 자세, 또 어떤 그 행동에 있어서는 순교적, 너무 좋게,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죄, 내가 잘못해서, 또 변명, 또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이 회유형의 행동의 특징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 자기 자신을. 이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형성이 된 거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심리적 영향은, 이런 사람들은 이것들이 심해지면 어떤 신경 과민, 우울증, 자살적인 성향, 자멸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영향으로는 소화기관의 고통, 소화를 잘 못 시키죠. 위장장애, 당뇨, 편두통, 변비,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무시해요. 상황이나 타인은 맞는데 나는 옳지 않다라는 자기.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떤 돌보는 것, 그리고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예민성 또는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민하다고 하는 게 좀 부정적인 어감이 좀 있는데 민감성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돌보고 어떤 민감성,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 자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자아존중감에서 타인과 상황은 존중되나 자기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가치감을 높여주도록 도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여기 그림이 나네요. 이게 우리가 아까 행동에서는 주로 이런 그림을 취하죠. 사죄하고 변명하고 어떤 우는 소리하고 어떤 순교적인 특징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유형 중에 또 두 번째는 비난형이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결점을 지적하고 남을 통제하려고 명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할 때 남의 탓을 해요.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또 어떤 부탁도 거부하고 공격적이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떤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거칠게 비난하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너는 아무것도 절절하지 못해. 문제가 뭐야? 모든 것이 네 잘못이야. 이 사람들의 정서는 비난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우두머리다. 힘이 있어 보이는 입장, 융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과시하죠. 융통성이 없죠. 이들이 하는 행동은 공격적, 심판, 명령, 약점, 이런 것들, 상대방의 약점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요. 내적인 경험은 사실은 소외됨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로운 실패자다. 이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이러한 정서랑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리적인 영향은 어떤 과대망상, 이탈 행동, 공격적인 성향, 신체적인 영향으로는 긴장 근육과 통증, 늘 이제 어깨가 뭉쳐 있고 좀 그 긴장 상태에 있고 혈액순환의 문제, 고혈압, 관절염, 천식,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식하면 이 비난형들은 자기 자신도 옳고 상황도 옳지만 다른 사람, 타인은 무시한다,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떤 지식들에 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초이성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원칙을 중시하고 어떤 정보와 논리를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이를 그르칠 수가 있죠. 이제 그르칠 수 있다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어떤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일 정도로 차분하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들을 이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설명을 길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쓰는 단어들은
규칙과 옳은 것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와 긴 설명들을 좋아하죠. 모든 것들이 학구적인 사람은 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논리들을 피력하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서는 완고하다, 냉담한 마음, 사람은 어떤 희생을 해도 냉정하고 조용하고 침착해야 해 라고 합리화하죠. 경직되고 굳은 자세, 고자세를 가지고 있죠. 행동은 권위적이죠. 그리고 강직, 원칙론적 행위, 또 행동을 합리화, 조작적, 의도적, 강제적인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행동의 모습들 늘 이렇게 어깨 딱 펴고 뒤로 딱 기대고 권위적인 모습들. 내적인 경험은 이 사람들은 나는 상처받기 쉽고 고립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나는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로 이런 거 하는 거죠. 어떤 감정도 나는 표현할 수 없다. 심리적인 영향은 강박적, 어떤 강제적, 반사회적, 사회적으로 위축된, 지나치게 긴장, 어떤 신체적인 그 영향은 건조성의 어떤 질병들, 점액, 임파 조직의 질병 발생, 어떤 암, 심장마비, 근육, 굉장히 무섭네요. 자, 초이성형의 특징들. 그래 초이성형의 특징을 도식화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다 무시, 상황만 옳다. 그래서 어떤 강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이론들을 피력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산만형인데요. 이 산만형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죠. 그래서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계속 움직이고 말을 많이 하고 횡설수설, 안절부절 뭐 이렇게 행동하죠. 그리고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어떤 분주하다, 바쁜 척한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위선적인 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농담, 뭐 딴전 피우기, 그리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하려는, 모면하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관계없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서 뜻이 통하지 않고 요점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대로 놔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냥 그 분위기 전환하는 그 말을 한다거나 지금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뭐 무슨 상관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뭐 이런 것들, 뭐 날 내버려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의 이 정서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 나는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뭐 비스듬히 앉아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그림이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어쨌든 혼란스러움을 표현하려고 한 거고, 행동은 부산스럽다, 부적절하게 조정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내적인 경험은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 거기는 내게 적절한 곳이 아니야. 뭐 균형이 없다. 끼어들면서 주의를 끌려고 한다 라는 내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심리적인 영향은 혼돈됨, 부적절함, 정신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영향은 신경계통 장애, 위장장애, 메스꺼움, 당뇨병, 편두통, 변비 이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도식화를 하면은 다 무시해요. 나도 다른 사람도 상황도 다 무시.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은요, 어떤 즐거움, 유머, 어떤 자발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머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일치형은 어떤 신체 자세와 목소리, 음조, 표정이 자연스럽고 말과 일치되어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생기가 있고 솔직하고 창의적이고 적절한 행동도 하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서 말과 정서가 일치되어서 균형을 이루는 특징들이 있고요. 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쓰는 단어는 신체 위치, 뭐 목소리 톤, 내면의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일치되어 있고 맞는 느낌을 지각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정서는 모순이 없는 이야기, 자연스러운 표현, 행동은 활발하고 창조적이다, 독특하고 적절하다. 내적인 경험은 조화, 균형, 높은 자기존중감, 심리적인 영향은 건전하다, 신체적인 영향은 좋은 건강 상태. 그래서 도식하면은 자신도 타인도 상황도 다 중요하다. 자원은 어떤 관계성, 교제, 높은 자존감이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방금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의사소통 유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회유형, 그 다음에 비난형, 그 다음에 초이성형, 산만형, 그 다음에 일치형.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유형들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을 하죠. 이때 이제 남편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회유형의 남편은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나쁜 놈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일부터 정말 일찍 올게요. 라고 반응하겠죠. 비난형의 남편은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내가 집에만 오면 짜증이 나. 그리고 당신은 오히려 내가 집에 오면 짜증이나 내고 그래서 당신에게 달린 거야. 뭘 잘했다고 나한테 불평이야?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뭐 이런 것들. 초이성형. 관심과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당신과 나의 관점이 다른 것 같아. 라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하죠. 산만형. 당신 수정 부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내가 셀카로 찍어놓을게. 동영상. 너무 귀여운데 뭐 가만히 있어봐. 찰칵 나 샤워나 해야겠다. 들어간다. 전혀 무관한 반응을 보이죠. 일치형.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신한테는 늘 관심을 갖고 있지. 늦는다고 미리 연락했어야 하는데 동료가 다쳐서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늦었어. 나 기다리느라 잠도 못 자고 미안해요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 수업을 할 때 실제 조를 나눠서 역할극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이 5가지 유형을 각각 가족 구성원이 정하고 상황을 줘요. 상황. 가족이 어떤 여행을 간다. 여행 계획을 가족이 세워라. 이렇게 상황을 주고서 조별로 이것들을 이제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고 역할극을 하게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학생들이 각 유형별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역동들, 의사소통 유형들이 얼마나 의사결정을 하고 가족 간의 관계 안에 영향을 주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도 그렇게 해보는데 여러분도 한번 자신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 체크리스트 검사지도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에 주요 개념에서는 가족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 규칙은 가족원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서 역할과 관련된 어떤 기대, 생각, 감정, 반응, 태도 이런 것들이 다 가족 규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규칙은 반복적인 생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모든 가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힘.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힘. 이것들이 그 가족을 지탱하는 가족 규칙이에요.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그래서 사티아는 가족원의 의사소통을 관찰을 함으로써 가족 규칙을 발견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관찰하면서 그 가족에서 발견된 가족 규칙에는 감정 규칙이 있다고 보면서 이 세 가지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대상,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두려움, 무력감, 노여움, 위로받고 싶은 마음, 고독, 연약함, 공격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가족 규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 두려울 때, 뭐 불안할 때, 고독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그 가족에서는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 또 누구에게 그 감정들을 표현하는지 어떤 대상, 이것들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의 규칙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때 거절하는가, 반대하는가, 부정하는가 등에 대한 표현들을 탐색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한 반응에서 질문 방법과 대상, 누구에게 질문하고 누구랑 관계하는지를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가족 안에는 감정 규칙을 찾아내고 이 감정 규칙이 보이지 않는 그 가족 규칙, 만들어진 규칙이고 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했을 때 누군가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가에 대한 그 반응의 방법, 또 누가 반응해 주는가에 대한 대상, 그때 거절하는가, 반대하는가, 부정하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방법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 규칙을 찾아내는 거. 이것들이 이제 탐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티어 같은 경우는 가족 규칙에 이제 관심을 두고 그 합리성과 융통성을 진단해서 가족원 개개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이 가족 규칙에 비중을 둔 거죠. 예.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나 다른 가족원에게서 찾거나 표면적 증상으로 나타난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 사티아는. 예. 따라서 이 보이지 않는 힘, 가족 규칙이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가족은 의사소통도 역기능적이다. 그리고 가족원의 자주 존중감도 낮다. 그리고 가족 변화를 위한 역기능적인 어떤 가족 규칙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즉 가족 규칙이 그 가족 규칙을 가족 변화의 매개체로 보는 것이 이 사티어 모델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이 가족 규칙이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가족은 당연히 의사소통도 역기능적이고 가족원의 자아존중감도 낮고 그렇게 낮기 때문에 가족 변화를 위한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을 찾아내서 이 가족 규칙을 변화시켜준다. 이게 어쩌면 이제 이 가족 규칙이 갖고 있는 치료 목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족 규칙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이 가족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제 다시 한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 그게 가족 규칙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은 결국 그 어떤 사건 상황에 대해서 가족원들이 보이는 어떤 감정의 표현과 방법의 대상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뭐 거절하니 반대하니 부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대상이 되어주고 질문하는지가 감정 규칙인데 그것들을 찾아냄으로써 가족 규칙을 발견하고 이 가족 규칙을 변화시켜 주는 것, 이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용도 변화시켜주고 고쳐주고 자아존중감도 높여주고 이게 이제 치료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써지진 않지만 제가 아까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모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드러난 문제, 그러니까 문제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증상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이지 않다라는 거죠. Here and now, 지금 현재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 의사소통하고 대처하는지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 그래서 가족 규칙의 틀을 바꿔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발달 배경, 주요 개념을 살펴봤어요. 정리하면 자아존중감, 자기가치감, 가족 규칙, 의사소통 유형 이렇게 네 가지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주요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의 치료 목표랑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는 참고하시면 이러한 책들 또 이외에 교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